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비 피해 없이 잘 운전하고 계신가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일단 자정부터 새벽 한 4시까지는 비 예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5시부터 다시 비 예보가 있고 지금 내일 아침, 점심, 오전 그리고 오후 내내까지 강수 확률은 60% 이상으로 거의 비가 오다 말다 혹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저도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쫄아 있어요. 차가 침수될까봐. 특히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 볼 건 앞에 전기택시, 전기차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견, 이미 저보다 훨씬 전기택시를 운행하셨던 분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한번 얘기 드리고 요건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택시, 전기차의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기준으로 대략 전체 주행하는 에너지 쓰는 것의 한 40% 정도는 회생 제동 장치로 회수를 하고 있다라고 수치상으로는 나오는데 또 운행을 많이 하셨던 다른 기사님께서 그건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생 제동으로 회수되는 에너지가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작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셔서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니까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으로는 회생 제동 장치를 0으로 하나 아니면 가장 강하게 하나 에너지 회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셔서 이건 또 찾아보니까 실제 회생 제동을 0으로 해도 회생 제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회수한다. 그래서 0이나 아니면 강하게 하나 큰 차이는 없다. 대신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쓰냐 적게 쓰냐 혹은 안 쓰냐 그 차이일 뿐이다 라고도 주장을 하거나 그 실험을 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도 실험하는 것들이 있고 외국에도 실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뚜렷하게 뭐가 뭐다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라도 어떤 형태에서 가장 에너지 회수가 높고 아니면 실제 차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딱 내주면 좋겠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뭐가 가장 에너지 회수가 많이 된다 아니면 적게 된다 아니면 없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래서 기사님들마다 주장이 다르고 아니면 일반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그런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회생 제동 장치를 0 거의 없는 정도로 하면 적어도 연비는 가장 좋아요. 이건 맞아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 주행상으로는 회생 제동 장치가 0일 때가 연비상으로는 가장 좋아요. 당연하겠죠. 브레이크를 안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좋겠죠. 하지만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브레이크를 안 쓰면 연비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르죠, 얘기가. 우리가 일반 그 내연기관 가스차도 도심에서 브레이크를 안 쓰면 연비는 가장 좋아요. 문제는 뭐죠? 도심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안 쓰면 가장 좋은 건 맞는데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시 연비가 좋아지려면 천천히 출발을 하고 천천히 세워서 최대한 엔진을 덜 쓰면 연료를 덜 쓰면 연비가 가장 좋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는 영업이기 때문에 손님을 태우고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서면 아마 손님에게 욕을 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상황은 불가능해요. 연비가 단순히 좋게 주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 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입장에서 택시는 손님의 한숨을 쉬고 답답하게 빨리 가달라 그런 얘기까지 이제 우리가 듣기 싫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빨리 출발하고 약간은 급정지 비슷하게 급정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조금은 심하게 브레이크를 서는 사실 그렇게 운전을 해야지만 손님들이 빨리 가달라거나 아니면 늦게 간다고 한숨을 푹푹 쉬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일단 기본으로 해두고 그러니까 단순히 연비가 좋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일반 가스차나 전기택시나 똑같아요. 하지만 그렇게는 운전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빠르게 출발을 했다가 어느 정도는 몸으로 느껴지도록 약간은 부담되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서는 게 오히려 손님들은 덜 답답해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브레이크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전기차에는 가장 도움이 되냐 그 부분은 이제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생제동 장치를 안 쓰는 건 안 써도 되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반 브레이크를 조금 사용하는 빈도가 높겠죠. 자, 그게 있고 이제 1단, 2단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님이 이해할 정도가 되고 3, 4단은 강한데 손님은 좀 불편하고 우리는 편한데 그리고 여기서 그 모터의 성능에 따라서 애초에 이제 회생제동은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더라도 그게 회생제동 에너지가 쌓여지는 정도로는 약하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에서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저항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힘이 강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브레이크를 덜 쓰게 해준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운행하면서 0으로도 하고 3 혹은 아이페달로도 운행해보고 이렇게 많이 해보면 이제 결국은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미 많이 운행해 보신 기사님들의 그 댓글을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쓸 때 요것도 일반 내연기관 가스차와 굉장히 이질적이고, 그 전기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약간 무섭다, 브레이크가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브레이크가 갑자기 풀린다 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들이 저는 이제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전기 택시를 한 10며칠을 운행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았어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가스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 회생제동 장치는 모터를 이용해서 감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터에 저항이 걸리면, 역으로 저항이 걸리면서 그 모터 자체가 역으로 도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후진이고, 모터의 돌아가는 방향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힘을 역으로 걸어주면서 그 저항을 이용해서 속도도 감속시키거나 아니면 발전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뭐 자전거 같은 거 보면 이제 자전거에, 옛날 자전거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이트는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앞바퀴에 이렇게 탁 키면, 손가락으로 탁 키면 앞바퀴에 딱 닿으면서 그게 돌아가면서 발전기 형태로 해서 앞에 라이트를 켜주죠. 그래서 빨리 밟으면 라이트가 더 강하게 불빛이 나오고, 아니면 속도가 느리면 발전이 적으니까 불빛이 약하고,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니면 저기 어린이 뭐 과학체험 이런 데 가면 막 자전거 이렇게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발전을 하고 있는지 막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들이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전기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리고, 그게 우리가 자동차를 이동하는, 자, 그 힘인데, 반대로 이미 그 힘이 있겠죠. 자, 이동하는 그 힘을, 그 관성의 힘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발전기로 돌리는 거죠. 돌려서 그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저항을 이용을 해서 초기에는 브레이크로 씁니다. 그러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뭐죠? 엔진 브레이크가 있지만 요즘 이제 오토이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가 크게 없고, 사실은 대부분 물리적인 브레이크죠. 자, 브레이크 디스크를 브레이크 패드가 잡아서 마찰을 통해서 차를 세웁니다.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전기차는 이게 브레이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악셀에서 발을 떼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모터에 저항을 주면서 그 저항을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회수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회수는 안 하지만 저항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사용을 덜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모터의 저항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 회생제동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씁니다. 자, 이게 먼저 쭉 작동되다가 그 다음 어느 정도 지나면, 가급적이면 좀 짧은 구간만 그렇겠죠. 어느 정도 구간은, 뒤에 구간은 실제 브레이크를 써요. 근데 이걸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수록 실제 브레이크를 쓰는 비중이 줄겠죠. 오히려 회생제동이 낮을수록 실제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를 잡아주는 실제 브레이크를 쓰는 비중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적어도 일반 자동차는 순수하게 브레이크를 다 이용하는 데 비해서 적어도 전기차는 어느 정도까지는 회생제동을 쓰다가 실제 브레이크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어놓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차는 브레이크가 우리는 크게 의식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가 작동되는 것이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밀린다, 브레이크가 풀린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타보면서 브레이크가 풀려요. 전기차는 브레이크가 풀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 부분을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 주로 풀리는 곳이 어떨까요? 어떤 곳일까요? 자, 이를테면 철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감속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공사장 많잖아요. 강남에 가면. 강남에 공사장 중에서 이제 철판 위에, 좀 미끄러운 위에, 자, 그런 곳.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이제 속도를 내면 안 되지만 이렇게 바닥에 칠이, 페인트 칠, 그러니까 무슨 도색이나 이런 거 많이 되어 있는 곳들 있죠. 미끌미끌한 거. 그런 곳. 아니면 과속 방지턱 중에서 오래된 곳들은 이제 다 이렇게 헐어 있지만 최근에 만든 곳들은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도색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미끄럽죠. 그게 아니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이렇게 바닥이 우레탄 비슷하게 그런 거 되게 미끄럽잖아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전기차가 브레이크가 풀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브레이크가 풀릴까요? 처음에는 회생제동이에요. 근데 회생제동의 방식은 뭐죠? 회생제동은 모터에 저항을 주면서 역으로 걸어서 그걸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가고 있던 관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최대한 뭘로 줄이는 것이죠? 자, 모터를 역으로 걸어서 어느 정도 에너지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저항만 이용해서 감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 뭐죠? 바닥과 닿아 있는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서 마찰이 유지될 때 감속이 되는 것이겠죠. 즉, 요걸 생각을 해보시면 회생제동 브레이크의 특성은 바닥에 저항이 존재해야 돼요. 그 바닥에 저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강하게 저항을 걸어서 이 무거운 1.8톤, 1.9톤, 2톤 가까운 이 전기차를, 무겁지만 바닥에 마찰이 충분할 때 이걸 이용해서 차를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맞겠죠? 그럼 필수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바닥과 타이어의 접지가 중요해요. 적어도 이 마찰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 타이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닥이 미끄러운 곳이 있으면 차가, 전기차는 무거워요. 기본적으로. 일반 차가 뭐 1.7, 1.6 그 정도 1.6톤, 1.7톤 정도인데 전기차는 뭐 1.8톤, 1.9톤 넘겠죠. 기본적으로 배터리도 무겁고 그러니까. 그러면 차가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운 상태에서 이 차를 모터에 저항을 줄 때 타이어의 마찰을 이용해서 무조건 이걸 속도, 이렇게 나아가는 그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면 이 무거운 전기차가 속도를 줄일 만큼 저항을 유지시켜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가, 여러분들 가스차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자, 차가 미끄러질 때 바로 ABS가 작동하죠. ABS가 왜 작동을 하죠? 그게 사실은 정지거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정지거리가 짧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ABS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정지거리가 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ABS가 가장 중요한 건 조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퀴가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대한 빨리빨리 풀고 다시 연결하고 풀고 마찰이 있을 때 연결해주면서 정지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조향이 가능하게 하면서 회피 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ABS의 핵심이죠. 적어도 잠기지 않도록, 잠겨서 쫙 미끄러지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그대로 밀고 가버리지 않도록 풀어주고 자꾸 조금씩 하면서 최대한 조향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회생제동 장치가 아직 찾아보니까 ABS 기능을 완벽하게, 자, 물리적인 브레이크 디스크와 똑같은 ABS 작동의 형태를 완벽하게 내놓는 형태는 없다라고 해요. 회생제동 장치가. 그러니까 회생제동 장치도 ABS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겠죠. 그걸 풀었다 잡았다 하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이 지금 미끄러지는 약간은 이 저항, 그러니까 회생제동 장치 차량은 지금 이거예요. 이동하는 속도가 있고 이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서 운전자가 악셀에서 발을 줄이거나 뗐을 때 결국 이걸 저항으로 속도, 이 나아가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 저항을 주니까 차가 오히려 속도가 줄여야 되는데 안 주고 미끄러져 버려. 왜? 바닥이 미끄럽거든.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이 무거운 차의 무게로 인해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지는 상태가 되니까 이 차는 어떻게 한다 지금? 바로 회생제동 장치에서 ABS가 어느 정도 작동이 좀 심한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회생제동 장치에서 ABS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뭘 한다? 물리적인 디스크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간격이 있죠. 결국은 미끄러진다라고 판단 혹은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이 저항으로 인해서 차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이 차가 모터의 그 저항에서 브레이크의 그 실제 물리 브레이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운전자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그 정도로 매끄럽게 잘 전환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미끄러운 상황 혹은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전환할 때 그 어색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제동 장치의 브레이크와 물리적인 브레이크, ABS가 걸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그 뚝 떨어지는 현상이 그건 아직 부드럽게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철판이나 혹은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럴 때 지하주차장 들어갔을 때 바닥 미끄러운 코팅되어 있는 그런 곳들, 아니면 과속방지턱에서 이게 약간 미끄러운 코팅되어 있는 곳들에서 이걸 실험을 이렇게 좀 세게 해보니까 그 뚝 떨어졌다가 이제 물리 브레이크로 딱 바뀌는 그 순간에 뭔가 차가 훅 나가버리는, 약간 실제 많이 나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차가 갑자기 이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뚝 끊기고 저 물리 브레이크로 싹 바뀌는 그 사이에 차가 브레이크가 덜 들고 있으니까 확 나가버리겠죠. 몸으로는 그게 좀 과하게 느껴지겠죠.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차가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세대의 차에서는, 전기차에서는 아직 이걸 완벽하게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이걸 아마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기사님들에게 혹시 브레이크 밀립니까?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드는 현상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건 뭐 국산차뿐만 아니라 해외차의 사례에서 어떤 상황이냐. 뭐 이를테면 지하주차장을 내려가요. 그럼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핑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마치 엔진 브레이크 걸고 내려가는 그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옛날에 수동차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오토매틱도 마찬가지지만 내리막이 긴 곳이 있으면 굳이 악셀을 안 밟아도 쭉 내려가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립 상태에서 그냥 쫙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엔진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걸리면서 내려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크리핑 모드라고 하는데 이걸 전기차에서도 비슷하게 구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항값을 걸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쫙 미끄러져 버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이나 원페달에 가깝게 운전을 하면 엔진 브레이크 비슷한 효과를 걸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자동차가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아이페달 혹은 회생제동 장치가 강해요. 그러면 그 모터의 저항값으로 인해서 천천히 엔진 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내려가겠죠? 근데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계속
안 갈 수도 있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시점에 풀려버려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악셀을 밟고 있다가 악셀에서 발을 떼도 엔진 브레이크와 유사한 클리핑 모드로 천천히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고 있는데 자동차 입장에서는 굳이 그 회생제동 장치를 계속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걸 탁 놔버려요. 놔버리면 운전자는 엔진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 현상과 비슷하게 굳이 악셀에서 발을 떼고 내려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내리막에서 주차장 같은 데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발은 엔진 브레이크를 뗀 상태. 그러니까 그 악셀에서 발을 뗀 상태로 이렇게 그냥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던 상태에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원페달 가깝게 혹은 회생제동 장치를 많이 쓴 사람들은 악셀만 지금 밟고 떼고 하고 있다가 악셀에서 발을 떼고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차가 확 미끄러져서 갑자기 클리핑이 풀린 상태로 확 나가버리면 운전자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그 상태에서 문제는 우리가 발이 악셀 위에 올라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착각을 하고 악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입차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그래서 그 대리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게 아마 이런 거예요. 내리막에 내려가다가 클리핑이 풀리면서 근데 운전자는 원페달이에요. 그 수입차는 굉장히 강한 회생제동이거든요. 원페달. 그럼 그 상태에서 발은 악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차가 갑자기 풀리면서 확 나가버려. 그럼 운전자는 놀랐죠. 그럼 발이 있던 상태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쾅 밟아버리는 거예요. 뭘 밟았다? 그게 악셀이죠. 근데 성능이 좋으니까 내리막에서 오히려 악셀을 풀로 밟아버리니까 미친듯이 차가 나가버리는데 이미 뇌는 판단이 오류가 일어났고 뭐 신경 쓸 상황도 없이 차가 그대로 주차장 벽에 때려박아버리고 차체가 뒤틀린 상태에서 문 못 열고 화재가 발생하고 실내에서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해버린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 전기차의 회생제동과 다시 물리적인 브레이크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뭐 미끄러운 곳이나 아니면 주차장에 내려가는 곳이나 이런 상태에서 회생제동 장치를 써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뭔가 인간의 오류와 맞물려서 잘못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 없이 뭔가 느끼는 것만 얘기하기에는 전기차 기사님들 여쭤보면 이거 브레이크가 풀리는 현상이 있어. 브레이크가 중간에 뚝 끊어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회생제동에서 물리적인 브레이크로 바뀔 때 그게 바닥이 미끄럽거나 좀 바퀴에 마찰이 덜한 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왜? 차 입장에서는 이미 ABS를 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리 브레이크를 쓰면서.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 거나 아니면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클리핑이 풀려버리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것들을 이게 전통적인 자동차에서는 그냥 브레이크라는 게 단순해요. 그냥 디스크를 패드가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좀 과할 경우에 그립이 잃어버리면 ABS를 작동시켜서 최대한 그립을 살려주면서 제어력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이게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 장치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과도기예요. 이게 자동차 회사마다 구현하는 형태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생제동 장치를 걸어주고 아니면 어떤 자동차에서는 적극적으로 원페달만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하다든지 이게 자동차 회사마다 다르니까 이게 전기차에서는 아직 과도기라고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만약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시면 이게 차마다 특성도 다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차마다 자신이 운전하는 회생제동의 세기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생제동의 세기 정도도 자기가 여러 가지 해보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과한 상황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요게 회생제동 장치가 뭐 0부터 3까지 있고 I 페달까지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뭘 쓸지를 결정을 하시고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보면서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그 마른 노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빗길이거나 아니면 물이 고여 있다거나 아니면 한 바퀴만 제어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립이 안 잡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뭐 주차장에 매끄러운 우레탄 위거나 이런 데서도 일반적인 브레이크만 하면 안 되고 좀 풀브레이킹도 해보고 좀 과격하게 브레이킹도 쓰고 하면서 좀 이게 차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경험을 해야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고작 10며칠밖에 경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적인 차와는 뭔가 다른 현상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게 조금은 적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전기차라는 택시 기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하고 아주 만족하고 난 다음 이제 택시도 그냥 전기차만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수소문해 보시면 전기 택시 넘어오셨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시 가스 택시 뽑은 기사님들도 계세요. 실제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이 전기 택시가 뭔가 아쉽거나 뭔가 불만족하거나 뭔가 불편해서 다시 돌아가셨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의 전기차는 분명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떤 뭔가가 완벽하게 딱 구조가 갖춰진 게 아니고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고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내놓은 게 이제 막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다음 세대, 이제 한 3세대 정도, 한 2026년, 5년, 6년 정도는 넘어가야지만 진짜 3세대에 이제 전기차를 자동차 회사마다 어느 정도는 한 몇 번씩 만들어보고 후속 모델도 만들어보면서 이제 구조도 비슷하면서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전기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도기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기차 미리 이렇게 뭐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미리 사서 타고 어차피 다음 세대의 전기차를 사면 괜찮죠.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지금 가스차에 만족하고 있고 아쉬움도 없고 뭐 이 정도 연료비면 난 좋아. 난 상대적으로 택시 기사인데 많은 주행을 안 해. 연료비도 많이 드는 건 아니야. 자, 그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굳이 전기차를 비싸게 사봤자 장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전기차로 넘어올 필요는 없고 어차피 지금 가스 택시에 만족하고 계시면 뭐 한 2, 3년, 3, 4년 뒤에 넘어와도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넘어오는 게 이제 전기차에서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거라서 훨씬 안전하고 배터리의 안전성도 있고 고장 확률도 적고 아니면 브레이크나 이런 회생제동 장치 간의 어색함도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쭉 타고 느낀 건 이게 아직은 완벽하게 정리가 덜 된 것 같다. 약간 어색함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저도 이제 뭐 이미 넘어가 버린 사람들은 이제 보조금도 받았고 토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계속 해야 되지만 뭔가 네 그냥 무조건 넘어오십시오 라고 추천드리기에는 이제 시점이 지난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연료비 상승하고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보조금도 줄어들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오닉 5 같은 게 3,800, 3,900 주고 샀는데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걸 3,300, 3,200, 3,000 초반에 뽑으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럼 그 정도 분들은 진짜 개꿀이거든요. 이게 2천만 원대면 뭐. 근데 이게 2천만 원대 후반에 뽑으신 분들은 진짜 극소수인 것 같지만 그분들은 진짜 개꿀빵인 것이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연료비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과도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전기차가 계속 가격이 오르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을 다시 내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중국의 전기차들은 중형인데 싸요.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가격도 다시 좀 내리면서 뭐 3천 초반, 2천 후반으로 쭉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가스차 대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이내로 차이가 들어오면 그때는 전기차 충전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고 2, 3년 뒤면 오히려 중국 전기차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은 가스차와 줄어들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그때는 진짜 이제 전기 택시를 하기 좋은 시대로 점점 간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약간은 과도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